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양당 대선 캠프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캐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의 측근과 함께 이동했던 직원이 코로나 양성 반응 판정을 받으면서 해리스 상원의원의 대면 유세 일정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김경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현장 방문 시 언제나 마스크를 쓰고 팔꿈치로 인사를 하며 코로나 방역에 철저히 대비해왔습니다. 펜스 부통령과의 TV 토론에서도 플라스틱 벽을 세우며 민주당이 코로나 방역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인식을 남겼습니다. 그런 해리스 후보도 공보국장인 리즈 앨런과 승무원 1명의 코로나 확진 판정은 막지 못했습니다. 승무원은 해리스 후보가 유세 시 이용하는 항공기 승무원입니다. 선거 캠프는 해리스 후보의 대면 유세 중단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오늘과 내일 노스캐롤라이나와 오하이오를 방문해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대면 지지 유세를 펼칠 예정이었습니다. 캠프 측은 해리스 후보가 2명의 확진 판정자와 이틀 전부터 접촉하지 않아 격리 필요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도 소셜미디어로 자신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다시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이 우려되는 항공기 안에서도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를 비난한 민주당 입장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해리스 후보의 대면 유세 활동은 지켜볼 수 없는 상황. 캠프 측은 해리스 후보는 이번 주 화상으로 활동하고 다음 주 대면 유세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바이든 선거 캠프는 지난주 바이든 후보와 해리스 후보가 애리조나에서 함께 대면 선거운동을 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오늘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캠프 측은 밝혔습니다.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면 유세에 나서고 있는 해리스 후보의 일정 차질은 민주당에게 뼈아픈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하고 있는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2지구 선거가 초박빙 접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표가 후보들의 당락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의 LA 카운티는 모두 5개 지역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5명의 슈퍼바이저가 연간 360억 달러의 예산을 관리하는 광역자치정부입니다. 한인타운이 속해 있는 곳은 2지구. 오는 11월 본선에는 두 거물급 지역 정치인이 맞붙었습니다. 한인타운 10지구를 15년 동안 차지해온 허브 웨슨 LA 시원이 무대를 카운티로 바꿔 슈퍼바이저로 출마했고 이에 캘리포니아 30지구 상원의원인 홀리 미첼 후보가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3월 예비선거에서 1, 2위에 오른 두 후보 간의 표차는 2,600여 표, 득표율차가 1%도 안 되는 조박빙 접전입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두 후보의 당락을 판가름짓는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예비선거에 출마했던 정찬용 후보가 홀리 미첼 후보를 지지하면서 미첼 후보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백도어 딜을 하는 그런 정치를 끝낼 때가 됐다. 그런 거를 잘 끝내줄 만한 후보는 홀리 미첼인 것 같다. 미첼 후보는 여기에 허브 웨스 시의원이 시장 당시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를 강행하면서 한인들의 원성을 샀던 부분도 파고들었습니다. 미첼 후보는 누구나 살고 싶은 이 지구를 슬로건으로 타운의 고질적인 노숙자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거리에 나앉게 되는 잠재적 노숙자를 막기 위해 저소득 세입자 지원을 최대 2배까지 늘리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외에도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를 적극 대처하고 한인 커뮤니티 센터 설립, 코로나19에 대한 의료보험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Doing all that we can to touch every corner of the district, to let people know that we see you and we hear you. And we want to have meaningful conversations about what's important to you at the community level. 지난 3월 예비선거에서 정찬용 후보의 득표수는 2만 표에 달합니다. 예비선거의 격차를 충분히 뒤집을 만한 숫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인들의 표가 스윙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홀리 미첼 후보는 한인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이른바 집단 면역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쉽게 말해 건강한 젊은 층은 감염되도록 내버려두고 위험한 노인 등 감염 취약층만 집중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 있는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터무니없는 넌센스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ABC 방송에 출연한 파우치 소장은 현재 백악관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집단 면역 방안을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자칫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If you just let things rip and let the infection go, no masks, crowd,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That, quite frankly, George, is ridiculous. 평소 과격한 표현을 자제하는 파우치 소장은 이례적으로 격앙된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So this idea that we have the power to protect the vulnerable is total nonsense because history has shown that that's not the case. 이른바 그레이트 베링턴 선언으로 알려진 집단 면역 방안은 하버드와 옥스포드, 스탠포드 대학 교수 3명의 전문가가 입안한 것으로 취약층만을 보호하는 동시에 젊고 건강한 연령층에는 통제 없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도록 놔둠으로써 집단 면역에 빨리 이르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의학 고문 스캇 애틀러스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를 백악관이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집단 면역 선언이 감염병에 대한 확실한 전문 지식이 없는 신경 방사선 학자 애틀러스가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전염병학 또는 감염병 질환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이 훨씬 더 위험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의 감염과 입원, 사망을 초래한다 말할 것이라며 백악관이 관련 검토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타운 내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 자살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LAPD는 어젯밤 9시 15분쯤 900블럭 사우스 윌튼 플레이스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현장에서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시켰습니다. 경찰은 이어 스스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숨진 남성도 발견했습니다. 총격 직후 경찰은 스와팀까지 출동시켜 혹시 모를 용의자 수색 작업까지 벌였지만 현재는 쫓고 있는 용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 남성과 피해 여성이 한 집에 살아왔다고 전했지만 이들의 신원이나 관계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남가주 지역에 오늘부터 산불 경보까지 추가 발령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캘리포니아주의 완화된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오늘부터 3가구 이상의 모임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가 모든 모임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가급적 추수감사절 등 연말 연휴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 위주로 모임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와 LA 모두 3가구 이하라면 가구당 가족 구성원의 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할로윈에 아이들과 함께 이웃집을 방문해 캔디를 받는 등의 행동은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3가구 이상 소규모 모임을 허용한 가운데 오늘부터 LA 카운티도 관련 규정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국립기상대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후까지 샌 가브리엘 산간지대와 엔젤레스 구규림, 산타클라리타 밸리, 그리고 벤츄라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 산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최고 시속 45마일의 산타애나 강풍과 함께 습도가 6% 이하 수준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LA 도심 지역을 포함한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내일 오후 5시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이름 도용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어, 메디케이 이름 도용 사기가 극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KCS 공공보건국 그레이스 게임 부 디렉터에 따르면 사기범은 보험회사를 사칭해 무작위로 전화를 건 후 피해자에게 메디케어 번호를 물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신청자에게 돈을 받는 한인 브로커들이 많이 있다고 전했고 이들은 불법으로 영주권자 및 서로 미비자에게 수수료를 따로 받고 있다고 김 부디렉터는 설명했습니다. 독립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한 보험 에이전트는 따로 감시하는 곳이 없어 한인 상대로 불법으로 신청서와 변역 수수료 등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에게 필요 없는 의료기기나 아니면 약 또는 뭐 신발 뭐 여러 가지들을 전화로 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해서 신청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그거를 보내주고 그리고 메디케어에다가 그 금액을 클레임하는 경우도. 한편 김 부디렉터에 의하면 이러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의 검진을 받을 경우 의사와 약속 날짜를 달력에 기록하고 받는 검사와 의료 서비스 내용을 적어두어야 하며 의료 제공자로부터 영수증과 명세세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록해둔 달력의 날짜와 서비스 내용을 비교, 검토해야 하며 모든 부분이 맞는지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메디케어 사기로 인식될 경우 메디케어로 전화해 보고해야 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구가 됐습니다. 이 말에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이 말에 크게 화답했던 미국민들은 소득이 높지 않은 블루칼라 생산직 노동자들입니다. 러스트벨트, 미국의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 자동차를 필두로 제조업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쇠락한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지역의 표심을 잡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 후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과연 4년 뒤인 지금 러스트벨트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누구를 지지하고 있을까?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미시간주 선거인단 16명,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앞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최대 이변이 펼쳐진 주입니다. 2008년과 2012년 오바마 당선과 재선 당시 각각 16%와 10% 차로 여유 있게 민주당이 승리했던 지역. 그럼에도 2016년 트럼프 후보에게 극적인 1% 이내 승리를,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는 뼈아픈 패배를 안겨준 곳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4년 전 버니 샌더스 후보가 힐러리를 당내 경선에서 이기며 전국적인 샌더스 열풍을 지폈고 4년 후에는 바이든이 샌더스를 잠재우며 민주당 대권 주자로 올라선 계기를 만들어준 것도 바로 이 미시간주입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시간주는 절대적으로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지율 50%대 44, 51%대 43%를 기록하며 평균 7에서 8%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아마 힐러리 클린턴이 가장 후회하고 있는 지역일 겁니다. 1984년 이후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기 이전까진 단 한 번도 공화당이 이기지 못한 곳. 4년 전 클린턴 후보는 유세 기간 단 한 번도 이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가장 열정적으로 방문하는 주가 됐습니다. 사실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이 가장 뒤집기 어려운 주 바로 위스콘신이라는 평가였는데요. 최근 커노샤 경찰 총격에 하반신이 마비된 흑인 제이콥 블레이크 사건과 경찰을 우상화하는 10대 백인에 의해 시위 참가자 2명이 살해당한 이후 민심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유세 기간 3번 이곳을 방문했고 선거 광고 자금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2배 더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스콘신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 후보가 6% 차, 오차 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감염 이후에는 그 격차가
10%까지 벌어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바이든 전 부통령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1988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후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처음으로 역전에 성공한 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됐던 올해 초 가장 감염 속도가 빨랐던 주이기도 한데 지금은 민주당 주지사의 방역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20명이나 되는 주다 보니 두 후보 역시 각각 6번씩 방문하며 지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회복 직후 플로리다주에 이어 지난 화요일 두 번째로 펜실베니아주를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가 5%에서 6% 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그 격차는 최대 8%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태입니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펜 위로 불리는 이들 3개 주의 선거인단 수는 46명이나 됩니다. 이들 3개 주를 모두 승리하면 백악관 수성과 입성에 8부 능선을 넘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승리한 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블루칼라 유권자들이 지난 4년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목되는 변수는 바이든 후보의 매력이나 강점이 뚜렷이 부각되지 않는 주들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투표 결과가 오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로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백인 블루칼라층을 얼마나 결집시키는가가 남은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